안녕하십니까.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오늘부터 부가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이 세금은 이런 제도예요. 여기 이제, 자,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자, 제조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판매. 그럼 보통 도매업자가 물건을 삽니다. 다시 도매는 누구한테 팔죠? 소매점이죠. 자, 소매점에 팔고 소매업자한테, 소매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 이런 유통 과정에서 부가세가 과세가 되면 부가세는 각 단계마다 계속 과세가 돼요. 예를 들어서 판매 금액이 100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업자는 이익을 30을 붙여서 팔아요. 130에. 소매점은 이익을 다시 20을 붙여서 팔고 150에. 여기 부가세가 과세가 되면 세를 10%로 가정하면 제조회사는 부가세 10을 붙이는 거죠. 10을 붙이죠. VAT를 붙여서 110의 물건을 팝니다. 도매업자는 130의 부가세를 10%를 붙여야죠. 얼마죠? 13. 143이 되죠. 이건 VAT. 그리고 소매점은 부가세를 15를 붙여서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 물건값은 얼마입니까? 부가세를 더하면 165가 됩니다. 그럼 각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신고해야 돼요. 어떡하냐? 자, 제조회사는 그냥 간단히 가정을 해서 매입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입 없이 뭘 주워서 만들었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제조회사는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액이 얼마죠? 매출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의 매출입니다. 100인 거죠. 100. VAT 100. 이게 매출입니다. 매출. 매입은 얼마죠? 없죠. 0. 요게 부가가치예요. value added. 부가가치 100이죠. 뺀 거. 그러니까 부가가치라는 개념은 뭘 사다가 가공이나 유통시켜서 팝니다. 이 차이. 매출에서 매입을 뺀 거. 그게 부가가치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곱하기 10%. 이게 매출세액입니다. 세액은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입할 때 부가세를 주면서 물건 사오죠. 그 부가세 준 거 세금계산서 입증하시면 빼줘요. 그게 매입세액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제조회사는 매입한 게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없겠죠. 그럼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부가가치세예요. VAT. 부가가치세. 빼면 얼마죠? 10이죠. 바로 부가세 신고할 때 제조회사는 이 금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서 작성해서 세무서 제출하고 부가세 10을 납부하는 겁니다. 부가세 10 납부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부가세 10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10을. 자, 이제 도매업자 매출이 얼마죠? 130. 매입은 얼마인가요? 100이죠. 100에 샀죠. 부가가치가 얼마죠? 30이 되는 거죠. 30. 그럼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매출 곱하기 10%, 매출세액은 13. 13이죠. 매입세액은 이쪽에 부가세를 얼마 줬죠? 10을 주고 사온 거죠. 그러면 제조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거예요. 텍스 인보이스라고 얘기합니다. TI, 텍스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이걸 받으시면 부가세가 10이 기재가 돼 있어요. 거기. 그걸 빼는 거예요. 세금 대액이 얼마죠? 3이 되는 거죠. 이제 도매업자 됐고 소매업자 매출 150, 매입은 130이죠. 부가치는 20입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 여기 이렇게 작성했죠. 매출 곱하기 10%, 15가 매출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은 도매업자에게 13의 부가세를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세요. 받으시면 13을 빼줍니다. 거기 기재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세금 2가 되는 거죠. 이 신고 작성 세무서 제출. 그래서 도매업자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3을 납부하고
3이었죠. 여기 3. 소매업자는 부가세 2를 납부합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각 사업자들은 각자 제조회사는 부가가치세 얼마를 냈죠? 10을 냈습니다. 이 10이 뭐냐? 이 10은 제조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 10%입니다. 120% 10이죠. 그걸 낸 거예요. 그런데 세금 누가 냈습니까? 세금은 제조회사가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제조회사가 부담한 건 아닙니다. 10의 세금은 도매업자로 받은 거예요. 받아서 낸 것뿐이야. 그리고 도매업자도 세금 3을 냈죠. 이 3은 도매업자 창출한 부가가치의 10%예요. 그런데 도매업자도 부가세를 3을 냈지만 도매업자가 부담한 게 아니야. 왜? 세금 13을 받았잖아. 받아서 10은 준 돈을 자기가 챙기고 회수하고 3만 낸 거죠. 이 차이. 결국 세금은 도매업자 납부는 하지만 부담한 건 아니에요. 소매업자도 세금 2를 냈죠. 2는 뭐냐? 소매업자 창출한 부가가치 10%입니다. 그러나 소매업자 세금을 부담했나요? 아니죠. 15를 받아서 13 자기가 준 돈을 갖고 나머지만 낸 것뿐이야. 결국 세금은 전가돼서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어떤 세금이죠?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를 납부하지만 세금 부담은 전가돼서 최종 소비자 귀착, 간접세 특징입니다. 세금 내는 사람과 신고를 납부하는 사람과 담세자가 달라요. 이건 다를 거로 예정된 겁니다. 실제로는 알 수 없어.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든 세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자가 세금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물건이 안 팔려. 그럼 물건을 150에 팔아야 돼. 150 팔면 부가세 10을 붙여서 팔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왔어? 고객이 왔어요. 손님이 왔어. 물건이 잘 안 팔려. 장사 안 돼. 얘기를 했죠. 가격 얼마죠? 150원에 부가세 15도에서 165입니다. 고객이 비싸네요. 부가세는 15만큼 빼주세요. 아니면 안 삽니다. 가려고 그래. 고객님, 제가 150에 팔게요. 부가세를 사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어. 그거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법을 만든 사람들 입장은, 입법자 입장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전가돼서 소비자 귀착될 것이다 라고 만든 세금이야. 그래서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가 전가될 거로 예정된 세금. 예정. 실제는 몰라요. 예정된 세금입니다. 그렇게 입법을 한 거예요. 자, 따라서 부가세는 첫째 간접세입니다. 두 번째, 거래마다 과세. 다단계 거래세. 이게 개별소비세 같은 세금은 한 번만 과세해요. 제조 단계에서 한 번 딱 나갈 때. 그리고 그 다음은 그게 계속 포함돼서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부가세는 단계마다 계속 과세야.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귀착이 되죠. 이게 소비세의 특징입니다. 소비세. 간접세고 소비세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부가세라는 말 안 써요. 이렇게 불러요. 소비세. 소비에 과세하는 거다 결국은. 자, 부가세 특징 첫째는 간접세고 소비세고 또 소비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도 소비세고 개별소비세 소비세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소비세야. 그런데 소비세 중 왕이 부가가치세예요. 가장 중요한 세금입니다. 세수도 많고 가장 중요해. 왜? 모든 걸 과세해. 법에서 이건 과세 안 할게 딱 열게 됐어요. 면세. 그거 빼고는 다 과세야. 그래서 부가세를 이렇게 불러요. 일반 소비세다. 개별 소비세가 아니고 개별 소비세는 법이 열거된 것만 과세해. 이것만 과세할게. 입법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부가세는 모두 과세. 이거 빼고 과세 대상이 포괄적이야. 그래서 부가세를 소비세 왕이라고 부르죠. 일반 소비세다. 자,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개념이 나오죠. 자, 부가가치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유통 등 사업 활동을 하면서 창출한 가치입니다. 어떻게 계산하죠? 내가 판 물건값에서 사온 물건값 빼는 거죠. 자, 기업은 외부에서 중간재를 매입해서, 중간재는 물건 생산에 투입되는 거, 원자재 같은 겁니다. 구입해서 매출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중간재 매입액을 빼면 부가가치가 나오죠. 자,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창출합니다. 창출한 부가가치를 사업자들은
생산에 기여한 사람들 있죠. 노동자에게 임금도 주고 그 돈 가지고, 그리고 토지를 빌려준 사람, 지주들이죠. 토지 임대를 지급합니다. 지대.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은행 등의 이자를 지급해요. 그리고 남은 돈, 이윤이죠. 그래서 부가가치는 결국 그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더해도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부가가치 계산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매출서 매입을 빼는 방식, 공제법. 부가가치 구성요소를 더하는 방식, 가산법. 구성요소, 임금, 지대, 이자, 이윤 같은 걸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사들은 감사보고서를 만들 때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얼마인지를 보통 감사보고서 뒤에 주석상에 써요. 어떻게 계산하냐? 가산법 따라 보통 계산해요. 임금, 이자 등등 다 더해서 계산. 자, 설명. 부가가치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공제법. 두 번째는 가산법이죠. 공제법은 매출서 매입을 빼는 거죠. 중간재 등 매입을 빼는 방식. 가산법은 부가가치 구성요소를 더하는 거. 인건비, 임금이죠. 임차료, 지대, 그리고 이자, 나머지 이윤 더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든 금액은 똑같이 나옵니다. 요 사례죠. 자, 이 기업이 30을 매입해서 매출 100을 만들었어요. 부가 창출이 얼마죠? 70이겠죠. 뺀 거. 여기서 뺀 거 70이 나옵니다. 70. 자, 70을 가지고 생산 요소 공급자들. 생산 요소 보통 세 가지를 듭니다. 노동, 토지, 자본. 노동 제공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토지 제공자에게 지대를 지급하고, 임차료, 그리고 자본 제공한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남은 게 이윤이죠. 이걸 다 더해도 7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도 70이 나오는 거고, 빼도 더해도. 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 100이죠. 여기서 재료비, 수도 광열비, 광고 선전비 같은 것이 중간재예요. 이 매출 창출에 투입된 거. 이걸 빼게 되면 여기 30이죠. 부가가치 70이 나오는 거죠. 70. 70을 가지고 인건비 지급하고 임차료 지급하고 이자 지급하면 여기 50인가요? 여기 40이네요. 40이죠. 40이니까 남은 돈이 30인 거죠. 이렇게 더해도 7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출서 중간재를 빼도 70이 나오는 거고, 부가가치 구성요소를 더해도 70이 나오는 거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 과세 유형을 보겠습니다. 첫째,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과세 베이스, 기초. 그게 뭐냐?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GMP 타입입니다. 일단 경제학에서 GMP.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국민 총생산. 그리고 국민 순생산도 있어요. NMP. 이 GMP라는 개념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만큼 자본재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걸 고려해서 실제 번 돈이 얼마냐 계산. NMP의 그게요. 우리말로는 국민 순생산. 그리고 소비가 있습니다. 소비는 보통 GMP 쪽에서 투자하고 소비 둘 개 더한 게 GMP인데, 투자를 빼고 나머지 부분, 이게 소비입니다. 부가가치 과세 베이스는 첫째 GMP 타입. 이것은 매출서 중간재 매입을 빼는 방식이에요. 이게 GMP입니다. 이것에 과세하자. 가장 과세 대상이 넓죠. 세금도 많이 거칩니다. 두 번째는 NMP예요. 이거 이렇게 버리면 감가상각한 만큼 가치가 줄어들 텐데 그건 어떡하냐? 그 돈은 빼자. NMP. 여기가 똑같죠? 이게 추가되는 거죠. 이게 NMP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만큼 과세 베이스가 좀 줄어드는 거죠. 세금이 좀 덜 걷죠. 세 번째는 소비형입니다. 이거는 투자 금액을 다 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은 투자 금액의 일부겠죠. 예를 들어서 기계를 샀는데 5년 감가상각이다. 그럼 5년 상각하는 동안에 5분의 1만이 매년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투자를 바로 빼버리면 전액이 다 빠져버려요. 과세 베이스가 제일 좁죠.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각국이 쓰는 제도, 부가세를 채택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이게 가장
편리한 제도예요. 왜냐하면 이 제도에서는 GMP 타입에서는 투자를 고려하지 않아. 지금 투자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가세가 붙어서 다시 또 과세가 되는 중복과세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는 GMP는. 그래서 과세 베이스는 넓긴 하지만 투자를 사람들이 꺼려해요. 투자할 때 부가세를 부담해도 안 돌려줘. 경제에 영향이 좀 안 좋습니다. 또 NMP 타입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빼는데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리고 이 방식에서는 또 하나 문제가 GMP는 중간재는 빼줘요. 자본재는 안 빼줍니다. 그래서 매입한 물건이 중간재와 자본재를 구분해서 중간재야 공재, 자본재 불공재. 실무적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소비형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중간재든 자본재든 다 빼주기 때문에 구입액이 뭐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와 같은 걸 빼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비형 제도가 가장 편리한 제도예요. 투자에 대한 저효율도 없고. 비교해놨죠. 우리는 무슨 제도라고요? 소비형. 특징은 투자 금액도 중간자 똑같이 빼줍니다. 다 빼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투자 저해 요인이 없고 감가상각비 같은 계산도 불필요하고 편리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이건 넘기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어떻게 계산할 거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첫 번째 방식은 전단계 거래공제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부가가치가 뭐라고 그랬죠? 매출서 뭘 뺀 거? 매입을 뺀 거. 이 매입이, 자 보세요. 이게 내 매출이야. 이게 내 거래 단계예요. 매입은 내 거래의 전 단계. 전이죠. 내 거래 전 단계. 내 거래액에서 전 단계 거래액을 빼는 겁니다. 거래액이 뭐죠? 매입액이죠. 그래서 부가가치 매출서 매입을 빼서 부가가치를 먼저 계산해. 곱하기 세율. 부가가치세가 나오죠. 아주 이론에 딱 맞아요. 무엇에 과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부가가치 계산한 다음에 세율 곱했잖아. 이론은 딱 맞지만 이 방식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이게 물건이 국가 간에 이동될 때가 있죠. 수출하면 부가세는 수입한 나라에서 과세해요. 소비세죠. 부가세는 소비지국이 그쪽이잖아. 외국. 우리가 수출하면 우리는 원산지, 거기 소비지. 거기서 과세해야 돼. 우리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 과정 중 부담한 부가세는 다 환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방식에서는 수출했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한 게 얼마죠? 매입은 알아. 매입세액을 몰라요. 왜냐하면 매입세액은 매입의 10%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왜? 경제 원리에 따라서 부가세 네가 부담해. 힘이 센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부담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정확한 국경세 조정이 어려워. 그 내용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좋지는 않아. 이론은 딱 맞지만 실무적 국경세 조정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방식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우리가 이 방식이죠. 매출 곱하기 세율, 뭐가 나오죠?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전단계 세액을 빼는 겁니다. 매출 곱하기 세율에서 매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매입세액 부담하셨나요? 입증하세요. 세금계산서 부가세 얼마 적혀있어? 거기 입증해? 빼줄게. 입증. 한 빼줍니다. 부가세를 채택한 거의 대부분 국가들도 이 방식을 가장 선호합니다. 가장 좋다. 왜? 이 방식은 국경세 조정에 가장 좋은 제도예요. 왜냐면 외국 수출 부가세 부담한 게 얼마입니까? 여기 얼마 있어요? 부담한 거 세금계산서. 그렇군요. 환급. 정확하죠. 완전히. 그래서 이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자, 세 번째 방식은 가산법이에요. 이 방식은 부가가치 구성 요소를 더하는 거예요.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 더해서 곱하기 세율. 이게 소득세입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소득세지.
이상한 방식이야. 답은 맞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론상 좀 약간 이상해. 자, 우리는 무슨 제도라고요? 우리는 전 단계 무슨 공제법? 세액공제법. 거래공제법 아닙니다. 가산법 아니에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국경세 조정. 국가 간의 물건이 이동될 때 어떤 국가가 과세할 거냐? 원산지냐? 소비지냐? 과거에 EU를 만들 때, 유럽 공동체 EU를 만들 때, 유럽 연합이죠 지금은. 초창기 단계에서 유럽의 가장 큰 국가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유럽 중앙에 있는 국가 두 개가 있잖아.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간에 유럽 공동체 처음 만들 때 논란이 벌어졌어요. 세금에 대해서. 자, 바로 부가세를, 소비세를 어떤 국가가 부과할 거냐? 원산지냐 소비지냐? 독일의 주장은 원산지 과세 원칙을 주장했어요. 프랑스는 소비지에서 과세하자. 자, 이게 프랑스입니다. 독일. 그럼 프랑스와 독일 간에 철강 수출을 많이 합니다. 철강 수출을 할 때, 자, 그 당시 프랑스의 간접세율은 거의 한 30% 정도가 됐어요. 30%. 세율이 아주 높아. 독일은 세율이 10%예요. 그 당시. 독일 주장은 원산지국에서 과세하자. 프랑스 주장은 아니다. 소비지국에서 과세하자. 근데 유럽 공동체를 만들 때, 지금 유럽연합의 전신입니다. 만들 때 이 두 국가가 충돌. 한 국가가 참여 안 하면 못 만드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두 개 국가입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위원회 위원장 이름이 팀버그라는 사람이에요. 팀버그 위원회입니다. 팀버그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 자, 어떤 게 합당하냐? 자, 철강 수출할 때 프랑스, 독일로 수출합니다. 이제 독일 주장을 한번 채택해 보겠습니다. 누가 과세해요? 프랑스가. 원산지잖아. 몇 프로 세율로? 30%로. 그러면 철강값을 100원으로 가정해 볼게요. 세금 포함전 100원. 독일 수출한 철강값은 부가세를 프랑스가 과세하면 30%예요. 부가세가. 반면에 독일 자국산 철강, 독일 내 생산 철강 같은 가격 100원이다. 부가세가 얼마죠? 독일에서 과세하겠지. 독일 철강이니까. 철강 가격이 달라. 130. 독일 철강은 110. 프랑스 철강이 수출이 되겠습니까? 너무 비싸서 독일로 수출을 못해요. 바로 간접세, 세금 포함전 가격은 똑같은데 간접세가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야. 자, 반면에 독일서 프랑스 수출한다. 가격이 100원짜리예요. 누가 과세해요? 독일서. 원산지국인 독일서. 110이죠, 가격이. 프랑스 자국내 철강은 세전 100인데 프랑스가 과세 30%로. 130. 프랑스 망하는 거예요. 프랑스 물건 수출 하나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수입만 돼. 가격이 더 싸니까. 뭐 때문에? 세율 차이 때문에. 바로 독일이 이걸 노린 거죠. 자, 이제 프랑스 주장을 한번 해볼게요. 프랑스 주장대로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면 프랑스는 과세 안 합니다. 누가 과세하죠? 독일서 과세해야 돼. 100에다가 부가세 10을 붙여서 110. 독일 내 생산 자국산 철강도 110, 수입품도 110. 똑같죠, 가격이. 바로 간접세가 가격 경쟁력을 왜곡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독일서 수출. 누가 과세하죠? 프랑스에서. 100에 세율을 30 붙입니다. 프랑스 세관서 과세하는 거예요. 가격 130. 프랑스 자국산 철강도 130. 바로 간접세가 가격 경쟁력 왜곡시키지 않는 거죠. 이것 분석해보고 팀버그 위원회에서 결론 났죠. 가장 추구하는 목표 하나는 간접세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자, 누구 주장이 맞죠? 프랑스가 맞는 거죠. 팀버그 위원회에서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합당하다.
그 후에 가트. 지금은 이제 세계 무역기구죠. WTO. 이 전신이 가트예요. 가트에서 국제 무역을 할 때 간접세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채택. 우리나라도 그 원칙 따라 처리합니다. 세계각국 다 똑같아요. 그러면 수출품 과세합니까? 안 하죠. 그쪽 국가 과세하는 거예요. 소비지국에서. 수입품 우리가 소비지야. 세관서 일괄 다 과세해, 부가세를. 그래서 해외 직구를 수입하시면 세관서 부가세 과세할 수도 있어요. 금액이 좀 되면. 소액은 과세 안 하고. 누가 과세합니까? 소비지국 과세가 원칙이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게 이제 좋은 제도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란 재와 소비지국에서 부가세를 과세하고 원산지국은 과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점 뭐죠? 바로 간접세가 가격 경쟁력을 왜곡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써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수출품 과세 안 합니다. 근데 부가세는 다 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세율 0%를 적용해요. 세율 0%라면 매출세액이 빡이 되는 0이 되는 거죠. 매입세액을 빼면 매입세액만큼 환급이 나옵니다. 세무서가 환급세액을 계좌에 돈을 넣어줘요. 환급. 그리고 수입품은 우리 세관서 모두 과세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내용. 자, 우리나라 부가세 특징. 첫째, 부가세는 소비세 왕이죠. 일반 소비세. 2반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할 때 1반은 일반적인 거, 2반은 특수한 거. 일반 소비세입니다. 그리고 간접세죠. 부가세는 납세무자는 사업자지만 전가돼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다. 그렇게 예정된 세금입니다. 간접세 특징, 간접세 예정이죠. 그리고 우리 부가세 제도는 GMP형 아닙니다. NMP형 아니에요. 무슨 형? 소비형.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죠. 전단계 거래공제법 가산법이 아닙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포인트가 이거예요. 세액. 그리고 우린 국정세 조정에 있어서 뭘 채택하고 있나요? 원산지국 과세 원칙? 아니죠. 무슨 원칙? 소비지국 과세 원칙. 부가세는 출고 단계 제조 공장서 나갈 때만 과세합니까? 아니죠. 그런 세금은 개별 소비세. 부가세는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앞에 제가 설명해 드린 그 제조, 도매, 소매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과세, 영세과 면세 비교, 이건 나중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좀 면세나 영세 설명드릴 때 설명드릴게요. 넘기고. 자, 이제 부가세 세금을 누가 내냐? 첫째, 국내에서 팔 때는 누가 세금을 내죠? 사업자들이죠. 사업자들이 세무서 신고하는 거죠. 세금도 내고 단 받아서 내는 거죠. 근데 수입품은 누가 세금을 내요? 수입자가 내야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니까. 부가세 납세무자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파는 거, 공급하는 거. 납세무자는 사업자예요. 수입품은 수입자가 납세금을 집니다. 그럼 첫째, 사업자. 사업자가 누구예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란 게 뭐죠?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돈을 벌려고. 이게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쓰고 있던 냉장고를 이번에 바꿨어요. 바꿔서 좀 대형 냉장고 하나 샀습니다. 산 다음에 기존 쓰고 있던 중고 냉장고 있죠. 그것을 인터넷에서 당근마켓에다 팔려고 딱 사진 찍어서 딱 내놨어요. 저희 냉장고 새 거예요. 얼마 안 썼어요. 큰 게 필요해서 바꾸면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됐습니다. 진짜 새 거예요. 가격은 30만 원. 구입 가격은 80만 원. 바로 연락 와요. 사겠다고. 자, 제가 냉장고 팔 때 우리 집에 쓰고 있는 냉장고예요. 팔 때 부가세를 받아서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죠. 왜? 부가세 납세문자 누구죠? 사업자. 내가 사업자예요?
저도 사업자 맞아요. 그런데 집에서 쓰던 물건은 집의 물건이지 사업용 물건이 아니야. 부가세는 없습니다. 부가 신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쓰고 있던 물건을 팔 때는 부가세 납세금은 전혀 없어요. 간혹 제 인터넷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도 질문이 올라와요. 이런 질문이. 집에서 쓰고 있던 걸 팔면 세금 안 냅니까? 부가세 어쩌고 물어봐요. 당연히 안 내는 거예요. 낸다고 생각하지 마. 절대 안 됩니다. 자, 사업자가 납세금을 지는 겁니다. 사업자란 어떤 사업 조직을 갖추고 사업 활동하는 사람이죠. 단 1인 사업자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수입품은 누가 세금 내요? 수입자가. 수입하는 목적이 뭐냐? 그런 거 안 따져요. 사업자냐 아니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소비지구 과세원칙이기 때문에 과세하는 거야. 당신이 수입자야? 당신이 수입자니까 세금 내야지. 세관서 과세. 자, 국내에서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가 납세금을 지는 겁니다. 부가세를 보통 받아서 내는 거죠. 신고 납부는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고 작성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입할 때는 수입자가 세관에 신고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업자를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분류하냐? 첫째, 사업자 중에서 부가세를 내는 사람이에요, 안 내는 사람이에요? 구분할 수 있죠. 비사업자 말고 사업자들. 과세사업자입니까? 면세사업자입니까? 면세가 뭐냐? 법에서 이건 면세야 딱 열고 돼 있죠. 그거를 파는 사람들. 그걸 계속 반복해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면세사업자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학원. 우리 학원은 면세사업자입니다. 학원은 교육구청 등의 인허가를 받고서 보통 학원 사업을 하죠. 교육사업. 정부에서 교육사업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말자. 교육을 좀 더 많이 하라는 거죠. 좀 싼 값에 공급하겠다. 교육 많이 받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면세가 버스, 지하철 면세입니다. 왜? 거기 부가세를 붙이면 교통비가 올라가서 출퇴근할 때도 학교 갈 때도 부담스럽죠. 교통비 때문에. 서민들 부담을 낮춰주자. 또 우리 먹는 거 있죠. 가공되지 않고 집에서 뭘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거. 쌀, 고기,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등 과일 다 면세입니다. 그런 걸 파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면세사업자. 근데 우리가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 이마트 또는 뭐 롯데마트나 하이마트가 아니라 홈플러스 가시면 거기는 마트에 가면 면세도 팔아요. 고기도 팔고 생선도 팔고 면세죠. 과세도 팔아. 라면, 뭐 옷 같은 것도 팔고 그런 사업자를 이렇게 불러요.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면세를 할 필요 없고 과세부는. 자, 과세사업자와 면세 나눠집니다. 또 겸용사업자는 과세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다시 과세사업자는 둘로 나눠져요. 규모 좀 되는 사업을 하십니까? 일반과세자.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말 그대로죠. 일반과세자는 그냥 부가세 법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간이과세자는 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간편하게. 간이. 간편 같은 뜻이에요. 부가세를 간편하게 약식으로 과세하자. 간이과세자. 왜? 규모가 작으니까 부가세 얼마 안 나오죠. 뭐 금액도 크지 않은데 대충 하자. 간이과세자. 이들을 묶어서 부가세 납세의무자로 부릅니다. 자, 사례. 여러분들 농촌에 가면 농민, 어민이 부업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부업이 축산 같은 부업을 해요. 소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돼도 기르고. 그래 큰 규모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이런 걸 합니다. 또는 고용품 제조. 이게 뭐냐면 집 같은 거 있죠. 쌀 농사 짓고 집이 나와요. 집보다 뭘 만들어? 집신, 뭐 멍석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뭐 풀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고용품 제조라고 얘기합니다. 또 민박 같은 것도 해요. 음식물 판매도 하고, 특산물 제조나 전통차 제조나 유사활동을 합니다. 이런 것을 소득세법에서는 농어민이 부업하는 거다. 농어민이 일단 소득이 좀 적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농어민의 부업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말자. 이게 소득세법의 농가 부업이에요. 자, 그러면 소득세는 과세 안 하는데 일정 한도는 있긴 있어요. 금액 한도가.
규모 한도가 있어요. 있는데 부가세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 이게 농가보험이었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처음에는 축산 같은 것은 사실 생산품 자체가 면세예요. 고기 같은 거 생산하는 거죠. 돼지고기, 소고기, 뭐 닭고기 같은 거 면세 상관이 없는데, 공품 제조는 뭐 집 같은 걸 뭘 만드는 그런 소규모의 활동입니다. 그 당시 처음에는 그거 다 부가세도 과세하지 말자, 이게 처음의 법이야. 근데 그 후에 우리가 처음에 FTA 협정을 체결할 때, 우리나라 칠레 간 체결할 때 농민들 데모가 진짜 심했어요. 농민들이 시골에서 경운기를 끌고 국회까지 와서 데모하고 막 소 몰고 오고 막 데모를 많이 해서 농민 달래려고 정부에서 농가 부업에 이런 것도 부업을 해줄게, 앞으로 이런 거 소득 올리면 농가 부업으로 과세 안 할게, 소득세 과세 안 할게,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소득세과 쪽에서 부가세가 물어본 거예요. 기획재정부, 이거 농가법에 추가할 건데 부가세 어떻게 할 겁니까? 부가세과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민박? 이거 면세 못 해주는데 왜? 민박이 인근에 숙박업소는 경쟁사업이야. 그러면 경치 좋은 곳에 농어민이 민박을 한다. 이건 숙박업소 경쟁인데 숙박업소 과세하고, 과세 안 하면 경쟁상 농민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곤란한데, 음식물 판매, 인근의 음식점과 경쟁, 특산물 제조, 인근의 어떤 공장과 경쟁, 전통시와 마찬가지. 곤란하다. 이건 부가세 면세 못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칠레 간의 FTA 협정 체결할 때 이게 농가법이 들어왔지만 부가세는 과세하도록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소득세는 농가부업이다, 부가세는 부가세 면세 못 해준다. 좀 다르게 돼 있죠, 이게. 그 내용이 써놨죠, 쭉. 나오죠? FTA 협정. 자, 부동산 매매. 이게 실무적 부동산 매매를 보면은 이게 사업자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금액이 커요. 어떤 제 아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요. 어떤 일 하냐? 컴퓨터로 검색을 합니다. 경매 나온 거 있나? 그 경매 물건을 가서 보고 물건을 하나 사요. 부동산 사서 하나 팔아 돈을 몇 천만 원 벌고 몇 달 놀아. 또 돈 떨어지면 또 그 일을 한번 해요.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거래하고 돈을 1억씩 벌어. 부동산 매매. 그럼 그 사람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게 판단이 쉽지가 않네. 왜? 이게 일반적 사업은 어떤 사업장이 있거나 거래를 반복해서 해요. 근데 부동산 매매는 가끔 가다 해도 돈을 벌어. 뭐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든. 그래서 횟수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부동산 매매를 이렇게 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겠다는 규정을 특별히 둔 겁니다. 자, 둘로 나눠져 있죠. 첫째,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는 뭐 그렇고,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나는 부동산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딱 나타냈어. 횟수는 상관없는 거죠. 사업자라고 자기는 얘기했잖아. 나 사업자다. 횟수 불문 사업자입니다. 어떻게 나타내요? 대표적인 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또는 전단지를 만들어요. 전철역 앞에서 나눠줘. 받아보니까 상가를 분양합니다. 상가 분양이 사업자 하는 일이 상가 분양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시면 횟수 불문 사업자야. 두 번째는 안 나타냈어. 이제는 어떤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사업자로 볼만한 행동을 했냐? 그건 뭐죠? 계속 반복성. 부가세 한 기간 동안에 6개월에 한 기의 부가세는 1월 1일, 6월 말 1기, 7월부터 12월 말 2기, 한 기간 동안에 하나 이상 취득하고 2개 이상 팔면 사업자로 보겠다라는 게 요 규정이죠. 특이하죠? 몇 개를 사요? 한 개. 한 개 이상. 몇 개 팔아요? 2개 이상. 무슨 도깨비예요? 어떻게 한 개에서 2개를 팝니까? 하나 샀어요. 전에 샀던 게 하나 있어. 2개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두 가지 경우는 부동산 매매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부동산 매매를 한다고 나타내면 횟수 불문 사업자야. 나타냈으니까. 그러나 안 나타내면 한 기간 동안에 한 개 이상 취득하고 2개 이상 팔면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시험 문제에서 바꿔서 내죠.
두 개 이상 사고 하나에서 벌면 그건 아니야. 이 규정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 내용. 이게 부기통이라고 써있죠. 부기통이 이런 뜻이에요. 부가치세법 기본 통칙. 그건 법이 아니야. 국세청에서 질의가 오면 응답을 해줘요. 회신, 질의, 회신. 기재부에서 질의하고 올라오면 회신해 줍니다. 그런 좀 중요한 사항을 모아서 정리한 다음에 국세청에서 기재부에 올려요. 이런 것을 기본 통칙을 만들겠다. 중요한 사례들 기재부가 승인하면 발표하는 게 기본 통칙입니다. 이건 사례예요. 첫째, 자, 사업자가 있어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원래 등록을 안 했어. 사업자입니까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사업자를 안 보면 다 등록 안 하게? 그럼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등록 안 해도 사업자는 사업자야. 그리고 부가세 안 받았어? 그냥 팔 때 부가세 없이 팔았어. 납세금 안 집니까? 지는 거예요. 부가세 안 받으시면 사업자 세금 내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거래 징수 받아서 징수했냐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납세금 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책을 보시고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이해하시면 공부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없어.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가 안 아파. 머리가 항상 맑아요. 외우시면 머리 무겁습니다. 공부하시다 지쳐요. 이해하시면 지치지 않아. 아무리 공부해도 안 지치고 즐겁고 힘들지 않아요. 외우면 안 됩니다. 언제 외우냐? 이해할 수 없는 거. 그걸 외우는 거예요. 언제 외우냐? 따로 적어 놓으세요. 시험 직전에 외우는 겁니다. 시험 일주일 전부터. 이해 쫙 공부했죠? 쫙 실력 올라가요. 암기할 거 안 했죠? 마지막에 외우세요. 시험장 딱 들어가서 외운 거 있나 보시고 바로 푸시고 잊어버리세요. 자, 두 번째, 부가세라는 세금은 국내에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외국서 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는 뭐죠? 우리나라 영토. 근데 우리 국적의 비행기가 있죠. 대한항공. 외국에 떠 있어도 대한항공 기내는 우리 영토예요. 그리고 우리 국적의 배들 있죠. 외항선. 해외에 있어도 우리 영토입니다. 그 배 안은. 그래서 그 안에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세 과세예요. 부가세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납세금을 줍니다. 따라서 국에서 공급하는 것은 납세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국제법상 배나 항공기는 그 소속 국가의 영토로 봐.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세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미국서 출발, 뉴욕서 출발했어요. 자, LA쯤 오고 있는데 기내에서 면세품 팔았어요. 신고하는 겁니까? 신고하셔야죠. 근데 보통 세율이 0%입니다. 영세율, 국제선. 영세율이라도 신고하시는 거예요. 과표 넣고 세율은 빵, 세금 빵. 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 붙어요. 신고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이런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사업자냐 아니냐는 실제 사업활동 하는지를 따지는 거죠. 청산 중에 있다 상관없어. 상법에다 등기 관계없어. 그런 거.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죠. 납세금 지는 거야. 앞문장 보면 뒷문장에 나와야 됩니다. 농민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농민이 농사를 지려고 땅을 이제 봄에 일굽니다. 땅 파요. 땅 파고 흙을 뒤집어 엎습니다, 보통. 뭐가 있네? 뭐 부딪혔네. 파보니까 이런 불상이 나왔어요. 이게 웬 불상이지? 보통 골동품 같아. 길 옆에다 놔두고 계속 땅을 일굽니다. 차가 가다가 불상을 보고 어떤 사람 내려서 이거 어디서 나신 거예요? 지금 농사 지려고 땅 파다 나왔어요. 그래 제가 살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전문가인데 고르시될 것 같네요. 고르시대요? 얼마 주시려고요? 한 5천만 원. 5천만 원 받고 팔았어. 부가세는요? 농민은 농사 짓는 사람이죠? 농산물은 면세입니다. 과세사업자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불상을 판 거죠. 어쩌다가 나와가지고. 과세 안 합니다. 사업자가 아니야, 그 사람은. 그래서 사업자인지 여부는 뭘 따져요? 계속 반복성.
한 번 딱 나왔다. 과세 안 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땅을 파다가 모래를 발견했어. 농사 짓다가 과세 안 해요. 큰 돌을 발견했다. 과세 안 합니다. 농민이 자기 농지 확장이나 농지 개량 작업을 하면서 토사석, 흙이나 모래나 돌, 흙토, 모래사, 돌석자입니다. 일시적으로 팔았다. 핵심은 일시적, 사업성이 없다는 거죠. 과세 안 합니다. 이 사례도 마찬가지죠. 농사 짓는 사람이 모래 발견한 거예요. 한 번 딱 한 거죠. 과세 안 해요. 자, 신탁. 신탁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잠깐 나중에 뺐다가 뒤에 하고 다시 올게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지금 하시면 머리 아파요. 네, 나중에. 좀 신탁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잠깐 빼놓으세요. 신탁은. 자, 이제 과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게요. 부가세는 1년을 둘로 나누죠. 1기와 2기. 이렇게. 요새 필기한 것은 PDF 파일인데 이거는 제가 저장해서 다 다운받을 수 있게 강의 드릴 때 다운받게 해드릴게요. 따로 필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 네. 자, 부가세는 1년이요. 1월부터 12월 말까지 반을 나눕니다. 이거 뭐라 불러요? 제1기 과세기간. 그리고 이 기간을 제2기 과세기간. 이렇게 불러요. 부가세 신고는 기간이 끝나면 25일까지 하는 거예요. 25일이 언제죠? 7월 20일이죠. 이 신고를 요 7월 15일을 제1기 확정신고 기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요 기간 7월 1일부터 25일 요 사이를 제1기 확정신고 기간. 기간 말이 기한이에요. 이기도 마찬가지죠. 1월 25일 신고죠. 요 날이 제2기 확정신고 기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 기간을 제2기 확정신고 기간. 근데 사실 부가세를 6개월마다 내는 것도 사실은 좀 국가로 볼 때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부가세는 누구한테 받은 세금이에요? 상대방한테. 받아서 계속 갖고 있다가 6개월에 낸다. 이쪽 준 돈이 있긴 있겠죠. 차액만 내는 거죠, 세금은. 그러면 6개월 내기 전에 회사가 부가세 계속 받았어요. 받다가 6월 말에 망했다. 국가는 부가세 못 받아요.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가 국가 돈을 가져서 횡령한 거나 마찬가지야. 세금도 안 내고 망해버리면. 국가 생각,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남의 돈을 왜 네가 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냐? 반을 다시 나눠요. 3월 말까지. 요 세금 미리 신고하세요. 4월 15일까지. 이 제도가 예정신고 제도입니다. 요 기간이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이에요. 이 세금을 4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4월 15일 뭐라 불러요? 예정신고 기한. 이거는 요게 예정신고 기간이라서 요건 기한이라 좀 이게 논리상 좀 안 맞아요. 사실 이건 예정신고 기간이 아니고 원래는 예정신고 대상 기간이 돼야 돼. 원래는. 그리고 예정신고 기간이 돼야 되고. 근데 현재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 다음에 제 2기도 있죠. 9월 말까지죠. 끊어서 신고 10월 15일까지. 그래서 보통 일반가세자들은 1년에 부가세 신고를 4번 합니다. 예정 확정 4번. 근데 간이가세자는 뭐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부가세 신고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지 않냐. 간이가세자는 일반가세자고, 간이가세자는 1년에 부가세 신고를 한 번밖에 안 합니다. 확정신고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딱 합쳐서 한 번. 1월 10일까지. 간이가세자 신고. 확정신고.
근데 이거 너무 길지 않아요? 중간에 망해버리면 부가세를 받아서 자기가 결국은 안 내고 갚는 거 똑같아지는 거죠? 정부에서 곤란한데? 1년 너무 길다. 반만 끊자. 요 세금 미리 좀 내주세요. 7월 15일까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는 1년에 기간이 1년에 한 기예요. 그러나 중간에 반 끊어서 미리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정 부가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한 기간 반 끊어서 예정 신고하는 제도가 있고,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1기와 2기죠. 6개월, 6개월씩. 간이는 1년이 기간입니다. 또 신규 사업자는 이게 이제 기간이죠. 사업을 처음 이때 시작했다. 만약에 이때 처음 사업 개시. 그러면 1기가 이때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요게 과세관이죠. 신규 사업자일 때. 근데 신규 사업자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업도 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냅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사업할 시작 안 했지만 등록을 먼저 해서 신청하시면 이때부터 사업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부터 시작인데 그 전에 등록을 먼저 하면 그날부터 시작이에요. 이 규정이죠. 자, 신규 사업자는 언제부터요? 사업 개시일부터. 가로가 중요합니다. 객관식 문제 가로 많이 나와요.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한 경우는 사업 개시일 아닙니다. 등록 신청일부터. 그 기간 말까지가 한 기예요. 그러면 사업 개시가 언제냐? 사업 개시는 목적사 개시한 날입니다. 제조업은 제조를 개시한 날. 광업은 광물을 캐는 게 사업이죠. 광물 처음 캔 날. 도소매, 파는 게 목적이에요. 판매를 시작한 날. 그 밖의 사업은 또 면세 사업이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과세로 바뀌었다. 그럼 그날 바뀐 날. 이게 사업 개시한 날입니다. 자, 사업하다가 폐업한 사람. 폐업한 날을 끊어야죠. 폐업한 날까지. 폐업한 날은 구체적 언제냐? 합병으로 소멸했다. 합병법인의 변경 등기나 설립 등기. 합병 두 가지가 있죠. 내가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합쳐요. 합쳐. 뭐죠? 무슨 합병? 흡수합병. 그럼 우리 회사는 변경 등기를 합니다. 또는 두 개 회사가 없어지면서 하나가 돼요. 이 회사는 뭐라죠? 설립 등기. 흡수합병, 변경 등기. 설립합병, 신설합병, 설립 등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기 객관식 문제 풀 때 피합병 법인에 나온 X야. 합병 법인의 변경 등기, 설립 등기. 여기. 법인이 분할했다. 분할. 자, 우리 회사가 사업부 두 개 있어요. A사업부, B사업부. B사업부를 쪼개서 회사를 따로 만들어. 이게 분할이죠. 분할 신설. 분할 법인의 변경 등기. 분할 변경 등기. 또 두 개 AB 사업 두 개 있었죠. 이 회사가 둘 다 사업을 쪼개 회사를 새로 만들고 없어져요. 없어지면 없어진 쪽 아닙니다. 이쪽 새로 만들어진 회사, 그 회사의 설립 등기. 그 밖의 경우는 뭐 실제 폐업한 날이죠. 그날 분명치 않으면 폐업 신고서 접수한 날. 자, 폐업 의제될 때 과세기한. 이게 무슨 소리냐? 폐업 의제. 폐업 의제. 자, 어떤 사람이 사업도 시작 안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려왔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 개시 전이에요. 전에 등록 신청.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경 아카데미를 처음 설립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설립하러 이제 서대문 세무서, 그 당시에 서대문 세무서에 갔었어요. 우리경 아카데미 설립할 때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여러 선생님들 모여서 학원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저도 한 멤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러 면사업자 등록이죠. 하러 갔는데 그때 학원이 인가받기 전이었어요. 인가받기 전, 사업 시작 전. 그때 세무서 직원이 물어봐요. 사업 하실 건가요? 당연히 하죠. 학원 여기 이렇게 해서 계획해서 할 겁니다. 하니까 등록증을 준 적이 있어요. 그 면사업 등록이고. 그래서 사업 개시전에 등록을 하러 가면 세무서 직원이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과연 사업할 사람인가 아닌가? 사업하지 않을 사람인데 등록증을 받는다. 안 좋은 목적을 받는 거죠.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사기치거나 할 때 쓰려고. 그래서 세무서 판단에 사업할 것 같다면 등록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 전에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세무서가 등록증을 해준 거예요. 사업자 등록. 그럼 세무서 판단은 뭐예요? 사업 곧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준 거죠. 근데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한 사람이 등록한 날이 1월 13일 날이에요. 사업을 계속 안 해. 그럼 세무서 직원은 사업을 왜 시작 안 하지? 한 달 지나, 2달 지나, 3달 지나, 4달 지나, 5달 지나, 6달 지났어. 딱 6개월 딱 됩니다. 6개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세무서는 이 사람은 사업 안 할 사람이다 보고 폐업해버려요. 폐업. 직권 폐업.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지금 나오는 요 폐업 의제예요. 자,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한 사람이, 포인트는 뭐예요? 사업 개시 전 등록. 한 사람이 등록한 다음에 몇 개월 내에 6개월 될 때까지 6개월입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 실적이 없다. 6개월 될 때 뭐 한다고요? 폐업한 거로 본다. 본다는 게 의제란 뜻이죠. 폐업 의제. 근데 그 사람이 저 사업 곧 지금 못하고 있지만 준비 중이에요. 공장 설립에, 공장 건설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3년. 그래요? 그럼 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다만 단서죠. 다만 사업장 설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건 뭐 폐업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거는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폐업이 의제가 돼버리면 매입세 공제받은 물건들 있죠. 사업 등록한 매입세 공제해줘요. 구입할 때 공제받은 것은 폐업 의제가 딱 돼버리면 부가세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돼. 도로 다 추징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기간이에요. 등록한 때부터 의제된 날까지가 한 기간으로 봐서, 이 기간에서 길어지면 추징할 세금이 좀 줄어들어요. 기간 따라 강사하기 때문에 전액 다 추징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게 그냥 한 기간이다. 공제받은 거 다 토해내라. 자, 간이가세자가 간이가세를 포기합니다. 이런 경우죠. 이 사람이 간이가세자예요. 가세자.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보통 규모가 작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합니다. 좀 크면 해요. 간이도. 근데 세금서 발급하지 않는 간이야. 예를 들어서 규모가 아주 작은 간이. 그런데 이번에 친구가 동창회 갔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사업하냐? 작은 가게에. 무슨 가게인데? 청소용품. 그래? 내가 어느 회사에 구매부장 돼 있대, 자기가. 내가 청소용품은 너희 가게 살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냐 물어봐요. 세금계산서 발급 못해 나는. 그래, 그럼 너희 가게는 거래 못하겠다. 세금서 발급이 해야만 가능하다. 적격증빙 수치도 해서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규모가 작은 간이 과세자는 세금서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큰 거래처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친구가 되겠죠. 친구야, 내가 세무서 가서 얘기한 다음에 세금계산 발급 가능한 가능하게 바꿀게. 해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과세자로. 사실 지금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은 간이과세자 중에서 세금서 발급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떻든 자, 이 사람이 간이과세자였었는데 기간 중에 나 일반과세자로 바꿀게요. 바꾼 거야. 간이었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과세로. 이게 간이과세 포기제도예요. 포기. 포기라면 포기하기 전 요 기간이 간이과세 기간이 여기 일반과세 기간이죠. 둘로 한 기간이 쪼개지는 거예요. 둘로.
그 설명이 이겁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이건 매달 포기 가능합니다. 포기하려는 달에 그 일반과세 적용받은 달에 전달 마지막 날까지 포기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신고하면 변경 전의 기간이 한 기간, 변경기간이 한 기간, 이렇게 둘로 구분되는 겁니다. 사례가 나오네요. 자, 이때 포기신고서를 냈죠. 그럼 여기까지가 간이과세자고 일반과세자죠. 요게 한 기간, 요게 별도 한 기간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또 계속 비슷한 거니까 좀 지루하실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 드시고 잠깐 쉬세요.